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을 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고 뉴스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이 엊그저께 이제 질문을 주신 건데, 제가 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답변이 길어지면서 어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에요. 일단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진님이 일단 질문을 해주셨고, 지난 9월 말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는 사실상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암호화폐 볼륨이 주식시장에 비할 바가 못 되어서 영향이 없었는지, 앞으로 12월에 있을 금리 인상과도 무관한 건지 여쭤봅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좋은 질문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그럼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보면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 코스피 월봉이에요. 월봉이고 로그가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채널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 채널은 사실 그리기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셨을 때, 일단 코스피는 어떤 위치냐면 이 채널에서 채널 상단부는 아닌 거예요. 채널 상단부는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채널의 중심선을 제가 그리지 않았는데 채널 중심선의 고점을 맞고 지금 떨어진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채널 바닥과 채널 바닥이 지금 정확하게 보면 이제 한 1750 정도, 예, 이 정도까지도 빠질 수는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IMF 때는 이 채널 하단부를 이제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가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이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로 다 금융은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과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원만하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내년까지 질질 끌고 간다고 하면, 그때는 이 채널 하단부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도 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 채널 하단부를 찍진 않았습니다. 찍지 않고 이제 그 전에 반등을 했고, 지금 현재는 위치는 이제 2008년도, 그냥 이 위치로 봤을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와 거의 흡사한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채널 높이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고, 나스닥은 좀 달라요. 얘기가, 나스닥은 보시면 이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하고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채널 상단부가 돌파된 상황에서 지금 채널 상단부의 상단부까지 완전히 눌러준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금리를 앞으로 이제 인상을 한다고 했어요. 인상을 한다고 했고, 채권 가격을 보시면 채권 가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봉에 로그가 적용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 거의 1980년대 초반부터 거의 한 35년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던 이 추세선이 깨져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일봉을 한번 바꿔서 보면 9월 말에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했으면 채권 가격은 오히려 빠져야겠죠. 채권 가격은 빠져야 됩니다. 근데 채권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채권 가격이 오르고, 그 이후에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보시면 10월달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채권 가격이 일단 단기적으로 같이 연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동이 안 되고, 채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보통 평상시 흐름대로 이제 이어진 거죠. 이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그럼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면 왜 그리고 암호화폐에 영향을 안 줬냐. 사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이제 주식시장이 앞으로 이제 채권 금리를 뭐 세 차례 12월 말 그리고 내년에 세 차례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 주식시장은 이 채널 상단부에서 상단부를 찍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처럼? 이때처럼요. 이때 보시면 96년도, 97년도에 나스닥 상승하고 그 채널을 뚫고 눌러주고 다시 상승했죠.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지금도 돌파하고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으로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럼 제가 보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위치에 제가 이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6,700달러, 6,700 나스닥 6,700달러가 아니에요. 6,700 지수, 6,700 나스닥 지수 이 6,700이 이 채널 상단부인데 이 자리를 지금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는 이 큰 흐름, 이 채널 큰 흐름을 깨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 겁니다. 여기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에 있는 돈도 다 마르지 않았냐. 주식시장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빠졌으면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암호화폐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식시장에서 고점에서 턴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메이저예요. 메이저 세력은 시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털고 지금 털면서 이제 쭉 내려온 거죠. 내려온 이 돈, 그 돈을 채권이면 채권, 아니면 암호화폐면 암호화폐, 금이면 금, 이런 시장으로 이제 돈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할 건데, 개인들 기준으로 보면 다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주식시장도 지금. 왜냐면 계속 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개인들이 미리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주식시장도 물려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마진콜이 나오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반대 매매가 코스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개인들은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전에 위에 고점에서 이익 실현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풋이 뭐 100배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그 포지션을 누가 먼저 취했냐는 거예요. 그 포지션은 외국인들이 먼저 선점을 했었습니다. 풋옵션에서 선점을 했었고, 선물 매도도 이제 외국인들이 해서 그런 이익을 외국인들이 실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메이저는 이익 실현이 된 거고, 물린 사람들은 개인인 거예요, 개인.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내가 지금 손해보고 물려있는 상황에서 이 주식시장을 잘라내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메이저가 수익률 게임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저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이 됐나 모르겠는데, 일단 암호화폐 볼륨이 주식시장에 비할 바가 못돼서 영향이 없었는지, 앞으로 12월에 있을 금리 인상과도 무관한지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일단 금리 인상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 채권 하락, 이게 아니라 금리 인상했는데 채권도 상승했어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는 채권 가격도 빠지고 주식시장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양쪽에서 나온 자금들은 확실하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저는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스닥도 이제 방향을 전 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제 시각인 거고,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의견이 있으시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만약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과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 일봉입니다. 일봉이고요. 일단 일봉 전체 시장을 한번 쭉 봐보세요. 봐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평선이 여기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고, 이평선들이 어떻게 됐죠? 이평선이 이렇게 쭉 상승하고 눌러주고 상승하고 눌러주고 하면서 쭉 펼쳐졌습니다. 이평선들이. 이 이평선이 펼쳐졌다는 게 이제 에너지가 발산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쭉 펼쳐진 이평선들이 다시 역별이 되면서 이평선들이 다시 에너지가 수렴하면서 모였습니다. 현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 이 패턴의 이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특이한 점은 15일날 있었죠. 10월 15일날 이 수렴하는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강하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린 상태에서 상방으로 돌파가 되고 최초로 200일선을 뚫었다. 보시면 200일선을 보세요. 200일선이 갈색입니다. 이 자리 다 돌파를 못했죠. 예, 돌파를 못했습니다. 맞고 떨어지고, 맞기도 전에 이제 떨어지고 이랬는데, 지금 이때는 이제 돌파가 됐어요. 뭐 그때는 이제 테더를 빌미로 돌파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돌파가 된 겁니다.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이제 121평선에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기간 조정을 거쳐주던가, 아니면 급반등하고 눌러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가장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먹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거랑, 올라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왜 또 빠지지? 올라간다고 해서 아니면 추세선 돌파돼서 막 매수 들어간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야, 또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충분히 눌러줄 수 있는 자리까지 눌러주는 거고, 지금 만약에 이 메이저 세력이 개인들 진을 더 빼고 싶다, 더 이제 막 지겹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저점, 예, 이 6월달의 저점, 6월달의 저점인 이 5,700, 이 자리까지도 지지부진하게 빼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라인, 이 추세 라인에서 지지받으면서 이제 흘러 내려가느냐,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고 있고, 이 라인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왜 거치느냐, 결국에 시간을 끌고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한번 이렇게 희망을 줬죠. 희망을 주고 눌러줬습니다. 다시 희망을 뺏었죠. 어떻게 보면 뺏었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 차례 상승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실 것 같으세요? 야, 이번에는 털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이때 못 털어서 이제 열받는데 한번 털어야겠다. 만약에 안 털죠, 여러분들이? 그럼 또 눌러줍니다. 또 눌러주고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작업을 2차례 거치면, 3번째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상당 부분이 아마 이 7,200달러 돌파될 때 7,200달러에서 거의 대부분 물량이 정리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저점에서 개인들이 싸게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찌됐든 수익이니까 10%든 5%든 수익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들이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단타를 치게끔 유도를 하고 장기간 홀딩을 못하게끔 해서 이 물량을 뺏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결국에 이 200일 이평선과 이 120일 이평선의 이 간격이 지금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배열되기 전에, 정배열되는 과정 전에 이거를 간격을 좁혀주는 그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주식시장에 있는 그 나스닥, 아까 그 채널 상단부가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저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더리움은 보시면 이렇게 삼각수렴을 했죠. 삼각수렴을 하고 돌파가 됐었지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이제 거래량을 싫고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거래량이 실렸죠. 떨어지고 또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했는데 보시면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수렴을 했어요. 지금도 여기 추세선을 하나 더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한 겁니다. 수렴을 이렇게 했죠. 또 하고 이탈됐어요. 또 아래로 이탈되고 또 이렇게 아래로 이탈된 상황에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제가 일봉에서 좀 헷갈리니까 지워볼게요. 일봉에서 보시면, 일봉에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봉에서 일단 15일 이평선을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안 실렸다. 그리고 50일 이평선이 또 위에서 강하게 압박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위보다는 아직도 저는 여전히 아래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5일 이평선을 깬 상황이고, 지금 일단 이 추세 라인에서 지지를, 일단 양봉이 나왔는데 지지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갈지, 아니면 또 이걸 이탈해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비트이더의 저점은 이 전저점 그리고 0.025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라인까지 이제 빼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그냥 이 흐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게 뭐 매매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매매는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일단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아졌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눌러주고, 마찬가지로 이 4시간 봉인데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 차트예요. 삼각 수렴하고 눌러주고 이렇게 흘러갔죠. 그냥 옆으로 그냥 횡보를 했습니다. 저점을 낮추면서 횡보를 했고, 이때랑 다른 점은 이때는 저점을 높였는데 이때는 저점을 오히려 낮췄다. 물론 이때는 이제 저점이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저점을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이 지금 저점 낮추고 반등이 일단 나왔어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때 이 전저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걸 기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도 대시처럼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캐시 일봉 흐름을 보시면, 일봉 흐름에서 이렇게 50일 이평선과 15일 이평선 이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도 이 급반등 양봉,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오면서 이걸 돌파를 해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벌어진 상태입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벌어진 상태지만, 이 보면 이때 거래량 실린 상태에서 이 그 추가적으로 하락된 자리에서는 물론 이때는 거래량이 좀 실어지긴 했지만 그 외에는 거래량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충분히 이때와 같은 패턴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진 않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 대형 알트에서는 저는 그래도 리플하고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 볼게요. 리플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 리플은 이 15일 평선을 깨면서 확실하게 깨주면서, 제가 리플은 시간이 앞으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된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과 만나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리플이 만약에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예, 거래량이 실린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까지 돌파를 죄송합니다.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비트코인이 가기 전에 분명히 대형 알트에서 먼저 비트코인을 끌고 가기 전에 대형 알트에서 뭔가 한두 개 종목, 또 많으면 뭐 한 세네 개 종목으로 메이저 세력이 테스트를 할 것이다.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끌고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형 알트가 어떤 것이 될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인니스 기사고, JP 모건 블록체인 플랫폼 쿼럼 자산 토큰화 계획이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BTC 매니저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쿼럼을 통해 골드바, 귀금속, 부동산, 고가 미술품 등 자산을 토큰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JP모건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해당 플랫폼 외에도 결제 정보 개선을 위해 100여 개 은행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뱅크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최근 비트코인은 사기지만 블록체인은 진짜라고 밝혔다. 이 사람은 워낙 말을 이제 바꾸는 사람이니까 작년에 이 JP모건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이거는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JP모건에서 실제 JP모건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막 100개씩 샀던 흔적이 남았어요. 그렇게 이제 해서 그 부분을 사람들이 언급을 하니까 이거 우리가 산 게 아니라 고객들이 사달라고 해서 고객들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업무를 대행해서 사준 것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 사람 이제 얘기는 저는 이제 이 말보다는 뭘 보냐면 얘네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는 거예요. 얘네가 어떤 행동을 하냐. 실제로 말은 이렇게 하면서 비트코인은 샀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은 이렇게 하면서 또 귀금속이라 부동산 고가 미술품은 이더리움 기반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을 사기면서 뭐 블록체인은 믿는데 이더리움은 뭐 블록체인 아닌가요? 저는 비트코인이 무너진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무너지는데 이더리움만 살아남는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살아남고 비트코인도 같이 다 살아남아야지 하나만 뭐 살아남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에 이런 자산들을 담고 있는 이 과정, 실제 이런 걸 보면 결국에 이런 투자 은행들, 대형 은행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품들을 좀 더 관리를 편하게 하고 실제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뭐 골드바라든가 아니면은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액으로도 이제 사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큰 돈 갖고 있는 사람만이 골드바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적은 돈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기사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기사인데요. 뭐냐면 잠깐만요.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올해 초에 암호화폐 가격 폭등에 대해서 우려로 지금 됐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림이 이제 좀 야한 게 있는데 국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가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안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서비스 안 막을 테니까 니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예전에도 했었어요. 예전에도 했었는데 이런 거죠. 보시면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26일 국회 정무의원회 종합감사장에서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전 의원은 질의를 통해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실명거래 서비스를 하지 않는 문제는 취급업소에서 은행을 잘 설득할 문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며 금융위원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코인원인가요? 농협이? 예, 코인원, 기업은행, 그리고 업빗이죠. 이런 6개 은행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은행에 대해서 일부 영업 중단, 그러니까 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시키도록 해서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은행에 영업 중단까지 거론을 했는데 어떤 시중은행이 영업 중단을 감수하면서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겠냐. 니들이 결국에 이거는 압박을 넣은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융위원장 얘기가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실명 확인 계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고객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었다면 은행이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거죠.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이 이제 취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근데 이게 갑자기 그럼 이렇게 또 태도가 달라졌냐, 이게 아니라 이게 계속 보면 정부에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제주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제 그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거,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 세 당의 의원들이 좀 다 같이 블록체인 ICO 합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원장도 약간의 어떤 그 말에서 뉘앙스가 바뀌었다. 우리가 그때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실제 실명 계좌들을, 그러니까 가짜 계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제 실명 계좌가 어느 정도 가짜 계좌들이 걸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자율에 맡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보시면서 느끼셨을 건데 뭐냐면, 이게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하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대전이고 한화 팬인데 한화랑 어디랑 했죠? 넥슨하고 했었나요? 계속 이제 빗썸하고 코인원이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가장 비싼 자리, 어떻게 보면 그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가장 비싼 자리에, 뭐 제가 빗썸에 돈을 받고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빗썸하고 코인원하고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부가 작년처럼 암호화폐를 계속 규제를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야구 경기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 일반 대중들이 보는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광고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런 야구협회에서도 정부 눈치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봤을 거고, 야, 이런 광고 이거 올려도 되나?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괜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사행성, 정부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안 그래도 압박을 넣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하기 전에 뭔가 얘네들도 검토를 해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 뭐 정부에서 야,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제 제 생각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들이 보고 있는 스포츠 경기에 광고를 대놓고 실른다, 그것도 가장 비싼 자리에 실른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리고 이 정부 금융위원장의 어떤 이런 뉘앙스도 바뀌었다는 게 조만간에 정부에서도 아직 대놓고 야 이제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게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지 어느 순간 이 타이밍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미국 의회에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로비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몇 차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좀 지겨운 장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제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그냥 이거는 거의 이제 터널의 끝에 와 있는 상태. 그래서 빛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저는 그런 느낌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겹더라도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참으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10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